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근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연히 뇌혈관 협착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라든지 다른 검사에서 우연히 뇌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나는 이제 불치병에 생겼구나. 이 병은 앞으로 나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뇌혈관 협착은 불치병도 아니고 낫기 어려운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뇌혈관 협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걱정 없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혈관 협착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라는 장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다른 장기랑 틀리게 혈관으로 혈액을 받는 과정 중에서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 보충할 수 있는 방어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자동 조절능이라는 게 있는데 뇌혈관은 혈류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시킴으로써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조절능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있어서 혈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혈관 협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뇌혈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자동 조절능도 혈관 위험인자들이 지속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 부담이 누적이 되게 되면 점차 이런 조절능들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는 혈관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크게 측부순환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뇌 바닥에서 뇌혈관은 오른쪽, 왼쪽, 앞, 뒤 혈관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혈관이 막히게 되더라도 여러 다른 쪽 혈관에서 혈류들이 넘어오면서 그 혈류를 보충하게 됩니다. 또한 뇌 혈관은 뇌 표면에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혈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주변 영역에서 혈류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게 되면 두개골 바깥에 있는 혈관들도 뇌 안으로 파고들면서 혈류를 보충해 주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뇌혈관은 스스로 재생되고 증식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막혀 있는 주변 부위에서 많은 혈관들이 새롭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뇌혈관 협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혈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방어 장치들이 건강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적인 전략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면 이러한 방어 기제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협착이 왜 생겼냐 하는 문제겠죠. 이 병변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뇌혈관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다양한 혈관 위험인자들에 대한 노출이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뇌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혈관벽에 지방과 염증 세포들이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게 혈관벽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차로 증식하면서 혈관 내경으로 파고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혈관 내경에 좁아짐으로써 어떤 혈류 부족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혈관은 혈관 재형성 기능이라는 바깥으로 혈관들이 확장되는 그런 보호작용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맥경화판이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면 혈관 협착, 혈류 장애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혈관 협착이 발견이 된다면 이미 동맥경화가 장시간 동안 누적되고 진행해온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혈관 내경 협착에 따른 혈류 장애를 진단하는 것들이 동맥경화가 한참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확인하는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혈관벽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동맥경화의 상태를 진단하는 그러한 영상검사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맥경화 외에도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고 혈관의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들, 유전성 질환들, 다양한 기능적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들을 판단을 하셔서 그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 원인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혈관의 방어 기제들도 점차로 무너져 내릴 것이고 결국 그 뇌혈관 협착은 비가역적 뇌 손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원인이 파악되고 이러한 원인에 대한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협착 소견에 대한 치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뇌혈관 협착은 크게 두 가지로 뇌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가장 흔한 원인을 하나 예를 들면 뇌혈관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는 혈관 내경으로 파고들다가 파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혈액 세포들이 응집되는 그런 혈전 형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혈전들은 순환하는 과정에서 뇌 원입으로 날아가면서 다양한 뇌 영역에 혈류를 차단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방어 기제의 어떤 보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항혈전제라는 약물 투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스피린이 그러한 약의 대표적인 어떤 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아스피린의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안전성을 조금 더 개선시킨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러한 약들을 서로 다른 기전의 영역에서 병합함으로써 훨씬 더 어떤 효과적인 항혈전제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항혈전제 치료 전략 외에도 근본적으로 협착이 된 병소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뇌혈관 협착이 있다고 해서 해당 영역의 혈류가 항상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의 보충 기능 때문인데요. 이러한 보충 기능 자체도 나중에는 점차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혈류 뇌손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우리가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이라든지 동맥경화판 제거술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뇌에서 어떤 뇌혈관 우회술이라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어떤 우회 혈관들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뇌혈관 협착이 있다고 해서 그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 위험성을 평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위험 평가 기술이라든지 수술적인 전략 등이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뇌혈관 협착의 치료 중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적 관찰 항목으로는 협착 정도의 진행 상황을 보는 것에서부터 협착 병소의 안전성이라든지 다른 혈관의 침범 여부, 다양한 혈관의 방어 기제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적 관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어떤 검사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그 병소의 안전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뇌 혈류량을 보는 검사들의 그런 기본적인 검사에 추가해서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과 담당 의사와 더불어서 이러한 추적 관찰 주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우연히 뇌혈관 협착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라는 어떤 복잡한 장기이지만 쉽게 손상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뇌를 가급적 끝까지 보호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겁먹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 전략을 잘 짜셔서 건강한 뇌를 보호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